국사편찬위원회 서고 깊은 곳. 조선 후기를 살았던 한 양반의 삶이 일기로 남아있다. 저자의 이름은 노상추. 그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17살 때부터. 그러나 그 첫 해 일기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 남아있는 일기가 개축일기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1763년이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노상추가 18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상추는 한 해 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그 해의 간지로 제목을 붙였는데 60년이 지나 간지가 돌아오면 제자를 써서 구분했다. 내가 일기를 쓴 건 아버지의 뜻이었다.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모든 일에 관심을 끊으시고 당신이 써오신 집안의 일기를 내게 물려주셨는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 68년의 긴 세월 동안 이어지게 된 것이다. 68년이라면은 거의 날짜로 따지면은 25,000일에 가까운 그런 날이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선의 25,000 나날들을 기록한 일기가 2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그때의 시간들을 불러내준다. 한 남자가 무려 6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일기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 집 안팎의 세세한 일상, 그리고 그 일기를 쓴 사람의 절절한 소회까지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이 일기를 쓴 사람은 1746년 영조 때에 태어나서 정조 때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순조 29년 8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조선 후기의 무관 노상추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역사 스페셜에선 그의 일기를 통해 우리에겐 낯선 노상추라는 인물과 함께 그가 살았던 시대를 추적해 봅니다. 노상추의 고향은 경북 구미시 선산읍이다. 노상추 가문에는 문과 급제자도 있었지만 무과 급제자가 많았다. 그 대표적인 이가 바로 주걸공. 주걸공은 노상추의 할아버지 노계정이다. 병마절도사까지 지내고 영조 임금의 각별한 신임을 얻었던 인물. 그의 영향으로 노상추를 비롯한 안강노씨 후손 중에는 무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 1746년에 태어나 1829년에 사망한 노상추. 자는 용겸, 호는 서산화를 썼다. 1780년 정조 4년에 무과에 급제한 인물이다. 나는 무관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관을 꿈꾼 것은 아니다. 문관이고 싶었으나 시대가 내게 그 길을 허락치 않았다. 이후에 아드님, 그 다음에 이제 종질들이죠, 조카들, 그 다음에 손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손자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무과를 했었습니다. 왕세자가 이제 사후에 이제 사도 영조 때 왕세자, 즉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노계정의 죽음에 애도의 글을 보내올 만큼 그는 무관으로 공명을 떨쳤다. 이는 노상추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분에 대해서 이제 16세기 후반, 17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안강노씨는 전형적인 그 남인의 일단 여은학파의 한 축을 이룩하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숙경대 이제 각종 황국을 거치면서 이제 중앙에 배설을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또 속과라든지 대과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직을 위해서 이제 무과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노상추의
일단 할아버지였던 그 노계정이었습니다. 노상추는 문관이 되기 위해 어려서부터 학문의 뜻을 품었다. 그러나 영남의 남인이었던 그의 가문에서는 몇 대째 문과 급제자가 나오지 않았다. 당파와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한다는 영정조대의 탕평책은 그만큼 당시의 당쟁이 심했음을 말해준다. 당시 세를 떨치고 있던 노론이 아니면 문과 급제도 쉽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과거 급제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면 그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조선에서 그 문과에 그 급제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 권력의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상당히 쉽지 않은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함께 일컫는 말로 이를 나누는 기준은 과거 급제를 문과로 했느냐 무과로 했느냐다. 경복궁 근정전에 신하들이 배석할 때 동쪽에는 문반, 서쪽에는 무반이 자리해서 동반과 서반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무관은 상대적으로 멸시를 받았는데 정일품과 이품 최고위직은 문관들만 할 수 있었다. 무관에 대한 멸시는 영남지방에서 특히 심했다. 인조 때 승정원 일기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심지어 양반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군인으로 가는 이른바 무반 합격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일단 임진왜란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도 아마 전쟁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냥 잊혀져 버린 일개 무반이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은 문치주의 국가였다. 역사를 기록하는 일도 문관이 맡았고 그 속에는 유명한 학자들이 주로 등장했다. 무관은 외면당했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그것이 더 심해졌다. 무과 시험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았기 때문이다. 일예로 숙종 때 한꺼번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무과에 급제한 일도 있었다. 그래서 무과를 빗대어 만과라 표현할 정도였다. 그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무과를 좀 더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욕구들을 충족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상추도 무관에 대한 평판을 잘 알고 있었다. 옛날 이름난 유학자들은 무인을 천하고 비루한 무리라 칭했는데 이는 염치가 없고 배움이 없기 때문이다. 천민들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무과라 노상추는 선뜻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하루라도 빨리 과거 급제를 해야 했다. 집안 소유지의 작황이 좋지 않아서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이 정도 어디가 그 노상추의 목화밭이 아니었나? 열단마석이 정도에. 바로 이제 낙동강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어느 해는 홍수 수해를 겪었고 어느 해는 가뭄으로 인한 큰 한발로 인해 가지고 가을에 뭐 거둘 게 없었다. 가을에 추수할 게 없었다. 그런 기록으로 봐서는 이제. 노상추 일기에는 농사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언제 뭐를 심고 언제 추수하며 수확량은 얼마고 시세가 어떤지도 밝히고 있어서 당시의 농업 경제를 짐작할 수 있다. 완전히 청하산을 넘어서 첩제 산중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노상추 가문이 자리 잡은 낙동강 상류 지역은 재해가 많아서 주로 밭농사를 지었다. 양반들이 일단 수전지대의 비옥한 지역을